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이제 제도주의 경제학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게 오늘 이제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더 많은 편들이 있긴 해서 더 준비해볼까 했는데 정작 책이 없네요, 책이요. 제가 이제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분명히 제가 소장하고 있었는데, 예, 근데 그 책을 지금 어떤 제 제자가 빌려갔는지 누구한테 빌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예. 여러분 책 좀 빌려가면 반납 좀 합시다. 네. 그래서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책을 잘 빌려주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 진짜 그 책을 꼭 읽을 사람은요 본인이 삽니다. 꼭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너무 빌리려고 하지 마세요. 공공 도서관에서 빌리는 건 괜찮지만 아는 사람한테 빌리는 건 참 실례입니다. 왜냐면 제가 책을 빌려서 잘 반납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책을 딱 읽고 바로 반납하거든요. 근데 책을 항상 안 읽는 사람들이 책을 정작 공짜죠. 공짜라는 느낌 때문에 공짜 심리로 쉽게 빌려갑니다. 근데 반납은 진짜 안 하죠. 예.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제일 쉽게 빌려가고 제일 반납 안 하는 게 책이랑 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갈 때 올 때 그 마음이 다른 거죠. 마음 주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그리고 또 그 책을 빌려간 사람 중에 그 책을 그러니까 안 읽는 사람이 또 태반이라는 점. 예, 혹시 이거 무너질 것 같으니까 조절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됐다. 네,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도주의 경제학 쪽인데 정작 근데 제가 구제도학파, 신제도학파가 있는데 오늘 신제도학파는 그냥 과감하게 빼버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재미없는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엔 굳이 이게 제도주의 학파라는 개념으로 묶어만 놨지 내용 계열적으로는 오히려 제가 보기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차라리 신고전학파를 이제 비판했던 베블런과 갤브레이스까지만 정리를 하고 이제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시리즈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책이 없어서 그 책 더 이상을 이제 뭔가 또 다른 편을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이제 죽은 경제학자 살아있는 아이디어는 여러분 진짜 기본 경제학사의 기본이니까요. 이제 차후에 제가 조금 더 업데이트돼서 아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아니면 이제 세계화에 관련된 경제학자죠. 스티글리츠 교수의 어떤 내용들을 좀 더 정리를 해보는 강의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저도 이것저것 공부하는 게 많아서요. 그동안은 계속 이제 인문 철학, 경제학 이쪽 책을 많이 봤는데 저도 이제 너무 이제 최근 몇 년간은 너무 좁혀진 독서만 한 것 같아서 최근에 저도 이제 새로운 과목들을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법 부분, 민법이나 행정법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돌아와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역사 쪽도 그렇고요. 새로운 파트를 공부하느라고 앞으로 강의 업데이트가 조금 너무 빨리빨리 못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하튼 여러분 그래도 오늘 수업 바로 깔끔하게 시작하고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신제도학파를 잘라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원리만 말씀드리고 사례 적용만 좀 해보면서 이제 이 수업을 끝을 내면 이 시리즈를 이제 대단원의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수업 시작할까요? 네, 보시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가 현대 경제학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두 사람은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보통 지금 명품 소비에 대한 얘기들 있죠? 아이고 안 온다. 보시죠. 제가 일부러 좀 가깝게 폭을 잡아놔서 자 우리가 한국 사회를 분석할 때 한국의 어떤 소비 사회를 분석할 때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명품에 대한 소비 어떤 이 열광이죠. 열광 사실은요. 그러니까 원래 명품에 대한 어떤 이 극단적 소비 현상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으로 얘기했던 사람, 처음으로 제대로 이제 분석을 시작한 사람.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 정식 경제학에서는요 사실 이 명품 소비를 해석해내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경제학의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특히 이거거든요. 특히 수요의 원칙, 그러니까 소비자죠. 상품을 수요하는 건 소비자잖아요. 소비자의 그 수요의 곡선이라는 게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보이시나요? Q, 수량, 가격. 그렇죠? 그랬을 때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그래프라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품의 가격이 뭐죠? 여기 높죠. 비쌀 때는 이 수요의 수량이 적고
그죠? Q1이죠. 근데 상품의 가격이 점점 낮아지면, 그게 P2의 자리, 가격이 낮아졌을 때는 Q2, 그죠? 상품의 수요도 늘어나죠. 그래프가 괜히 그럴싸해 보일 뿐이지, 이미 우린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물건이 비싸면 안 사고, 싸면 많이 사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죠? 명품 소비에는 해당이 안 되죠. 이 경제학 그래프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이 소비 이론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 베블런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최근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소비를 촉매시키는, 소비를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유혹거리가 바로 뭐죠? 광고잖아요, 광고.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인 어떤 그 물건의 질이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매되는 어떤 건전한 경제적인 어떤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어떤 그 광고나 허황된 광고를 통해서 실제로 오히려 더 중요한 어떤, 그죠? 소비가 필요한, 중요한 어떤 경제의 어떤 중요 파트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파트가 오히려 이런 과장 광고나 잘못된 어떤 정보 왜곡에 의해서 되는 걸 비판했던 갤브레이스에 대한 어떤 부분을 다뤄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단은 제도주의 학파가 뭐냐라고 할 때 일단 이 두 사람을 구제도 학파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존의 경제학이라는 건 여러분 경제 원론을 보시면 이제 기본 경제학의 어떤 조건과 베이스들을요, 경제 원론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자, 일단 기존에는요, 경제학의 어떤 특성으로 경제학자들은 보통 지대, 땅값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가격, 그리고 이윤, 노동자였던 이윤이죠. 노동자 이윤이란다. 자본가의 이윤이죠. 자본가의 이윤 혹은 노동 비용. 그래서 보통 경제학에서는 지대와 이윤과 혹은 어떤 노동에 대한 어떤 비용이 얼마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경제의 어떤 이 포인트로 따져서 이 경제 이론을 만들어 가는데요. 제도주의 학파는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말 그대로 중요한 것보다 제도가 어떻게 되는가, 제도가 어떤 제도적 현상에서 결국 경제적 현상도 실제 현상도 다룰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도주의는 결국 이런 어떤 제도와 법, 사회적인 어떤 관계, 관습에 대한 얘기들을 더 중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 경제학의 현상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죠. 이론과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도주의 학파의 어떤 비판의 초점은요, 기존 경제학들이, 이건 고전 경제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애덤 스미스를 중점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마셜의 어떤 경제학까지, 고전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원했던 건 이론적인 아름다움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제 이론이 전혀 와닿지 않다라는 비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해 보신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론이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할 때 그 현실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만을 생각하면 이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려면 사실 우리의 수많은 패턴, 행동의 어떤 이 결과들은 사실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사회적 어떤 흐름의 어떤 현실성을 보지 못하고 이론만을 따져서 그래프를 그리고 수식을 막 써가지고, 그죠? 여러분 미시경제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오히려 끊임없이 어떤 경제학의 수학을 도입해서 엄밀하게 그것이 맞아 떨어지는가 아닌가를 계속 계산하고 있거든요. 계산적으로 맞으면 옳은 거고 틀리면 틀린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수학과 경제학의 차이는 뭐냐면요, 수학은 최소한 어떤 이 이론이잖아요. 이론만으로 뭔가 추상화시켜서 차라리 어떤 관념의 세계를 표현해낼 수도 있지만, 경제라는 건요, 애초에 출발 자체가 수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현실에서 시작한 거죠. 현실에서 이 자본이 파생되면서 이 자본의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건가에 대한 개념으로 아주 현실적 개념에서 생겨난 게, 필요에 생겨난 게 경제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 경제학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때요? 경제 이론이라는 오히려 그 틀 안에 빠져버린 거죠. 갇혀버린 거죠, 사실은요, 학자들이요. 그렇게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주의 학파의 어떤 등장을요, 등장의 배경을요. 그러면 일단 제도주의는 누굴 비판한다? 신고전학파를 강하게 비판하는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신고전학파는 뭐냐라고 할 때, 자, 고전학파가
자, 신고전압파는 고전압파가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전압파는 뭐다? 애덤 스미스를 주축으로 했던 여러분 그 시장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애덤 스미스와 막스와 케인즈를 봤잖아요. 그래서 고전압파 경제의 핵심은 당연히 애덤 스미스는 케인즈와 어떤 대척점에 있었죠.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간섭과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정부의 어떤 간섭에서 벗어나서 경제 주체들의 어떤 이 자율적인 조정 과정을 주장했던 게 이 고전학의 핵심이라고, 고전학파, 경제학의 고전학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 강조, 그리고 정부 관여의 최소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대표적인 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전학파는 이제 이 흐름을 이어받대 어떤 걸 만들어냈냐면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을 더 집어넣습니다. 한계 효용. 한계 효용을 성립하고 또 플러스 수리. 아까 수학이죠. 자, 그 전까지는 그렇게 수학적으로 엄밀한 어떤 이론적 도식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이제 신고전학파를 이루고 있는 건 이제 알프레드 마셜을 대표적으로 뽑고 있거든요. 신고전학파 대표자는 알프레드 마셜. 그렇죠? 여기는 아까처럼 애덤 스미스, 그리고 리카르도라는 거죠. 리카르도는 정치인으로도 유명합니다. 영국 정치인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사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니까 얘네를 비판하는 오늘의 목적이니까요. 신고전학파는 알프레드 마셜을 중심으로 한계 효용의 개념과 수리의 개념을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한계 효용이 뭔지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실까요? 만약에 여기를 효용으로 보죠. 효용. 그리고 여기를 효용, 한계 효용, 이걸 아마 유틸리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걸 수량, Q라고 보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소비할 때요, 그 물건을 소비할 때의 이 개념에 뭘 집어넣는 거다? 한계 효용이라는데, 한계는 그냥 유틸리티 아니군요. MU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유틸리티라고 하는데, 요 축은 잠깐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이걸 마지막에 유틸리티로 할 수는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경제학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죄송하고 여러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많이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하는 욕구가 지금 넘치는 꼬마 아이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으면요. 어때요? 아이스크림을 처음 하나, 둘, 셋, 넷. 자, 아이스크림이 5개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세요. 처음에는 너무 먹고 싶었죠. 너무 먹고 싶으니까 이거 처음 먹자마자 처음에 효용이 없다가 처음 먹을 때 어때요? 행복이라고 보시죠. 이 효용이란 말 자체 때 행복이라고 보시고 팍 증폭하겠죠. 증폭. 그죠? 근데 여러분 2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 2개 먹어도 힘 받았다 칩시다. 그래서 2개 먹어도 맛있어. 여러분 3개 먹으면 어떻게 되죠? 3개 먹으면 좀 배부르죠. 그리고 좀 물리죠, 여러분. 아이스크림 아무리 좋아해도 아이스크림 발을 3개씩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자, 뭔가 효용이 점점 줄어듭니다. 효용이 점점 줄어들고 4개, 배부르다. 5개, 고통스럽다. 이런 거잖아요. 6개, 7개, 8개, 9개, 10개 점점 우리 떨어지지 않을까요? 뭐가요? 효용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종의 쉽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거 행복이라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행복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어떤 상품을 소비할 때 얻게 된 어떤 기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때는 엄청 기쁘죠. 2개 먹으면 더 기뻐질 수도 있지만 살짝 덜 기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확실한 건 뭐죠? 3, 4, 5, 6 점점 늘어나면 확실한 건 뭐예요? 이 행복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널 유틸리티는요, 한계 효용이라는 건 결국 이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기울기가 가파르죠. 가파르다가 점점점 둔화되죠. 그러니까 그 둔화된 기울기만큼의 크기의 변화가 바로 마지널 유틸리티입니다. 결국 요거를 중심으로 오히려 이제 경제학적 개념을 접목한 것. 그러니까 이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널 유틸리티를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헷갈릴 수 그냥 이 수량적 개념을 그냥 막 쉽게 그대로 계산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널 유틸리티를 중심으로 오히려 우리는 이 수요에 대한 것을 파악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런 가끔 잘못하면 한도 끝도 없이 수량을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계 효용을 생각하면 가장 적정선을 선택하는 것이 어디가 더 옳은 건지를 찾게 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신고전학파가 만들어 놓았던 이 과정, 이 전제를 제도학파가 어떻게 깨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신고전학파의 핵심 주장은요, 완전 경쟁 시장을 주장합니다. 일단 이제 이것도 한계 효용과 수리 개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건 진짜 경제 원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경제 이미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사실 이 강좌 자체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여러분 결국 신고전학파가 추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장은 어떤 시장이다? 완전 경쟁 시장. 이게 여러분 이상적 경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시장. 현실에서 사실 불가능한데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신고전학파가 결과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완벽한 시장은 완벽한 모델이죠. 말 그대로 모델. 그죠? 이 모델은 완전 경쟁 시장인데 조건이 4가지 정도가 나오네요. 첫 번째, 시장에는 완전 정보가 있다. 완전 정보가 있어서 그 정보에 따라서 가격을 어떻게 한다?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여러분 쉽게 좀 이겁니다. 시장의 정보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장 정보의 변화에 따라서 누구죠? 이 경제 참여자들, 경제 주체들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때 가격을 탄력적으로. 탄력과 비탄력이 뭐예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할 때 비탄력적은 굉장히 뭐예요? 움직임이 둔화가 느릿느릿한 거거든요. 변화가 1인데 그죠? 어떤 그 변수가 1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탄력적인 건 굉장히 빠르게 더 크게 변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완전 정보가 과연 가능한가? 얘들이 전제하는 건 완전 정보 시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완전 정보.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시장에 정보가 완전하게 존재하나요? 여러분 진짜 완전 정보라면 여러분 중고차 시장, 중고 거래 같은 거 보시면 항상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 중고 시장에는 정보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 정보를 최대한 완전 정보, 쌍방이죠. 판매자든 구매자든 이 정보를 완벽하게 투명하게 알게 되는 어떤 기술들이 이제 많이 도입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현재요.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에 여러 가지 어떤 약관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 있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중고 거래에는 뭐가 항상 존재하죠? 사기가 존재하잖아요. 완전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결국 보세요. 판매자가 배품에 대한 정보를 더 정확히 알고 있죠. 그죠? 중고 거래를 할 때 중고차를 파는 판매상은 그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지만 사는 사람은 정보를 많이 알고 싶어도요.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정보에 대한 불균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일단 완전 정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탄력적으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도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죠. 시장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보도 불규칙한 데다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그래서 잘못된 판단으로 얼마든지 더 느리게 갈릴 수도 있죠. 그리고 시장에는 무한한 경쟁자죠. 수많은 경쟁자를 가져야만 합니다. 수많은 경쟁자. 원래 완전 경쟁 시장, 지금 고전학파가 추구하는 시장은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구하는 거 방식 자체는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의 경쟁자가 무한히 많으면요 소비자에게 가장 큰 이득이거든요. 물론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을 거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은요 쉽게 얘기하면요 대박 불가능해요. 완전 경쟁 시장 자체가 추구하는 게 대박은 어차피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거를 이제 정상 이윤이라고 하는데 사업자들이 자기가 투자한 것에 대한 비용을 건지고 그리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그냥 기본적인 이윤 정도 그걸 정상 이윤이라고 하거든요. 그 외에는 벌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여기서 책갈리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신고전학파를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경제학적 사상의 토대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신자유주의는 뭐예요? 미국과 영국의 혹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영국의 대처리즘과 함께하는 결국은 뭐죠? 정부 개입을 반대하고 오히려 얼마든지 시장의 어떤 강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게 결국은 신자유주의 시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신자유주의 원리가 원래 신고전학파인데 신고전학파가 원래 원리적으로 추구한 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히려 현실을 보는 학생들은 이거 배울 때 헷갈려요. 왜냐면 그러면 오늘날 사실 신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를 추구하고 말 그대로 이 신고전학 경제학파들 주장하는 그 계열들을 보면 오히려 부자기업 대기업들이 많던데 라고 여러분 이제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현실이고요. 원래 이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제시한 건 이거예요. 누구에게 가장 이득이 있는 방식이라 완전 경쟁 시장을 이루게 되면 가장 혜택을 보는 거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국민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수가 이득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 정보가 완벽하니까 그때그때 가격도 마음껏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어떤 이 정보의 누수가 없는 거죠. 정보의 격차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딱딱 알맞는 가격대가 형성되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그때그때 팍팍 조절되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비효율적인 어떤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동시에 수많은 경쟁자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누구가 어떤 최신 제품을 누가 개발을 했어요. 혹은 최신 아이디어로 신메뉴를 개발했어요. 엄청나게 인기가 있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그것을 벤치마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경쟁자가 또 그 메뉴를 들고 나오거나 비슷한 컨셉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현실 경제에서 뭐가 있죠? 버블티 생각해 보세요. 버블티 처음에 제대로 만들었던 거, 뭐 버블퐁이나 이런 데는 초기에 엄청난 돈을 벌지만 나중에 보면 비스무리한 아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장은 잠식되기 시작하죠. 왜죠? 소비자 입장에서 원조와 짝퉁의 차이가 별로 크게 차이 안 나고 가격대가 오히려 싸다라면요. 오히려 새로 생긴 신생기업으로 얼마든지 쏠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죠. 그러니까 완전경제 시장은 수많은 경쟁자가 생기면 서로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자신의 가격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복제만 하는 게 아니라 너도나도 조금씩 가격을 더 깎아서 가격 차별화를 하려고 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 가격대가 어디까지 낮아진다? 시장 판매자들이 자기들이 망하지 않을 정도의 선까지 가격을 계속 다운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 비스무리해. 자신들의 이제 비용 처리 다 하고 어쨌든 장사하는 이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비용보다 조금 더만큼의 어떤 최소 이윤, 그걸 정상이라고 하는데 그 이윤까지만 벌 수 있지 그 이상은 도저히 못 본다. 왜? 수많은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가격을 깎는 경쟁을 할 거다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선택지가 너무 넓잖아요. 그죠? 근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우리가 현실을 봤듯이 현실에는 결국은 독점 기업, 과점 기업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데 이게 특히 어디서 생겨난다? 정부가 개입해서 생겼다기보다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니까 그 자체적으로 오히려 이 수많은 경쟁자를 먹어치우는 강한 그죠? 강탈적 기업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경제 시작할 때 주장한 신고전압화 주장은 이건 아니고요. 신고전압화는 당연히 이걸 반대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정작 신고전압화의 학문적인 어떤 주장은 독점과 과점을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정작 신고전압화를 모토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신자유주의 국가들은요 오히려 독과점을 은근히 밀어주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걸 주장하는 기업들도 어때요? 자기들도 사실 정상 경쟁할 생각 없어요. 자기들이 오히려 어떤 식으로든 자기 기업만 특혜를 받고 자기 기업 외에는 완전경제 시장을 바라는 것뿐이죠. 이런 이기주의가 항상 숨어있다는 거 여러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론과 현실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 신고전압화 자체도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도주의학파는 그것을 그 밖에서 또 공격하고 있는 거고요. 구분 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 전자를 이렇게 오래 설명하면 안 되는데 동질의 재화를 생산한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이거는 이거 역시 약간 이상론이니까요. 아까처럼 여러분 버블퐁이 정말로 그때 버블퐁이 다 똑같을 리는 없죠. 버블퐁을 하나 만들었다 원조 기업이 그 다음 기업도 다 똑같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제품 자체에 어떤 질적 차이가 없어야 뭐에 움직이니까 가격에 따라서만 여러분 수요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한 건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렇죠? 단장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동질의 제품이 생산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다양성의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거는 이 동질성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정말 100년, 200년 전에 말 그대로 그냥 너무나 소품종 대량 생산 있죠.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에서는 어느 정도 제품의 동질화가 가능하지만 오늘날은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다시 얘기하면 욕구에 다양하죠. 소비자들도 욕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어도 얼마든지 달라. 디자인도 여러분 같은 제품도 어때요 여러분? 그 케이스 껍데기 바꾸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것처럼 동질화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네 번째,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내가 장사하고 싶다. 내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어떤 화장품 가게 유행한다. 그럼 나도 얼마든지 화장품 가게를 차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퇴출도 마찬가지죠. 시장과 그 진입 내가 마음껏 예를 들면 떡볶이가 뜬다. 그 떡볶이 시장에 진출하는 거고요. 그죠? 어렵다. 퇴출하고 스스로 퇴출은 되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진입과 퇴출이 자연스러워 얼마든지 자유롭다라고 그런 걸 전제하고 있는데 역시 현실 경제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 경제에서는 진입 장벽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미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가로막죠. 야, 너까지 더 들어오면 우리 지금 배 터져. 그죠? 우리 지금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타고 있는 구명정은 한계가 있는데 너까지 들어오면 우리 다 죽어. 들어오지 마.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아닌 경우가 더 많죠. 특히 대기업이 그런 존재죠.
대기업이 한번 생겨서 아까처럼 수많은 경쟁자들을 다 없애고 대기업들이 독과점을 형성해내면요. 그때부터 이들은 뭘 더 뭘 더 만들어낸다? 진입장벽을 더 높게 만듭니다. 새로운 잠재적 경쟁자들도 생길 수 없게끔. 이것도 역시 비현실적이죠. 그러니까. 네 가지 요건이 실제로 신고전압화가 추구했던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는 현실 경제학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나중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고 막 푸는 게 나와요. 그럼 되게 완벽하게 딱딱딱딱 들어맞거든요. 근데 들어맞으면 뭐 하냐라는 거죠. 현실에서 이 네 가지 전제가 다 통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에요. 여러분 경제학도들 보시면 실제로 그런 유혹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의 매력은 수학을 좋아하는 경제학도라면 정말 현실도 이렇게 딱딱 맞아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이 희망이죠. 그런 소망과 함께 자신들은 그 수학적 도식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 노트 안에다 다 풀어내는 거죠. 문제는 늘 현실은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저희 오늘 보면 이 제도주의학파도 있겠지만 제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욕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을 단순 이기심으로, 단순 합리성으로만 해석하는데 인간은 결국 그렇게 단순 합리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훨씬 복잡한 동물인 거죠. 자, 이제 배블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블론. 그래서 어쨌든 이걸 그 신고전압파 기존에 마셜의 이런 고전경제학 신고전압파는 결국은 실험실 속에 교실 속에 어떤 학문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하면서요. 배블론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배블론은 아까 마셜의 그 수요 법칙을 일단 가장 아주 공격을 제대로 하거든요. 마셜의 어떤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원리 자체를 깨버리는 거죠. 경제학의 원리는 아까처럼 특히 수요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죠. QP. 그래서 수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떤 만에 물건이 비싸면 적게 사고 싸지면 많이 사는 이런 어떤 구조죠. 이런 스타일 자체를 갖고 있는 건 아까처럼 뭐 동질의 재화를 사거나 이럴 때겠죠. 그 전제 하에서입니다. 동질의 재화를 생산하고 아까처럼 뭐 시장의 어떤 진출이 자유스럽고 뭐 이런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이런 합리적 경쟁을 전제하는 거죠. 고전 경제학의 핵심 문제가 경제학은 언제나 합리성을 중시하거든요. 합리적 개인을 전제합니다. 즉 계속해서 계산기를 뚜둑뚜둑 잘 두드리는 그죠? 시장에 가면 항상 계산기를 들고 다니면서 정확하게 손해보지 않고 단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가장 합리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경제에 참여하는 합리적 개인이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걸 전제하고 시작한 게 여러분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라는 거죠. 합리적 개인이라는 전제가 깨져버리면 여러분 경제학의 경제 원론 자체가 신고전압파 경제학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배블론은 이런 공상적인 어떤 경제학을 비판하면서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전압파는 개개의 소비자가 상품의 구매에 따른 어떤 비용과 혜택을 계속 면밀하게 저울질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은 극소수의 유행의 주도자나 반사적인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야? 대다수의 사람들은 울타리 넘어 사는 남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하는지 보고 그러니까 여기 이걸 얘기하는 거죠. 타자의 어떤 시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 행위라는 게 자기 개인이 합리적으로 이건 나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나에게 필요 없는 거니까 안 사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 개인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이게 나쁘진 않아요. 합리적 개인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이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 보시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공부하는 것조차도 뭐예요? 여러분 합리적 소비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과를 선택하는 것도 합리적 소비 안 해요. 여러분 과를 선택할 때도 뭘 봐요? 결국은 내가 이 과를 선택하는 게 어때요? 대세에 맞는가? 흐름에 맞는가? 그죠? 남들의 소비죠. 남들의 소비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남들의 소비를 눈치를 보는 거죠, 끊임없이. 그죠? 여러분, 영화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영화가 막 1000만 관객이 넘어가고 이런 거 보면요, 대부분요. 정말로 1000만 명의 관객이 그 영화를 선택할 정도로 그 영화가 모두에게 만족을 준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남들의 소비 패턴을 보니까, 이거 뭔가 이걸 좀, 뭔가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끌려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합리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이건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야. 이건 나한테 내가 지금 이거 먹고 싶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비할 때 끊임없이 이 주변의 눈치를 본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경제학적인 어떤 합리적인 계산법과는 크게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상품에 대한 가치 판단은 남들이 그 상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바라보는데 하나의 상품이 있어요. 근데 그 상품을 바라보는 그 가치는요. 여러분 롯데 기존의 어떤 고정경제학 개념에서 상품은 원래는 그 노동 가치가 핵심이잖아요. 몇 시간의 노동이 투여됐고, 그죠? 물론 질적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해요. 어쨌든 몇 시간의 질적인 노동이 투여됐는가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지만 베블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상품의 가치라는 건 사실은 그런 거 플러스에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남들이 여기다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훨씬 현실적인 얘기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노스페이스라는 잠바를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아웃도어 상품들, 아웃도어 제품들을 잘 보면 실용적으로는 진짜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아웃도어 제품은 이건 참 실용적이야, 따뜻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소비하는 사람 꽤 많거든요. 근데 이건 자기 합리야. 이건 오히려 핑계적인 합리야고요. 이게 냉철한 합리성이 아니라 냉철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노스페이스가 어때요? 여러분 먼저 어디 갈 건데 북극 갈 거예요? 그렇게까지 춥지도 않은 나라에서 우리는 이미 아웃도어 열풍입니다. 아웃도어 열풍에서 나만 안 살 수 없다라는 어떤 이 절박감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결국 제가 이제 철학 파트에서 얘기한 거지만 락강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와 다시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게 이 베블론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들의 어떤 이 경제 소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훔쳐보면서 그 전망을 파악합니다. 나 혼자서 멍청한 옷 입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실용적으로 싸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사실. 근데 이 옷이 전혀 시대적 유행에 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옷을 선택하기가 오히려 주저하게 되는 거죠.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불고 있는 이 노스페이스 열풍 같은 거, 뭐 이제 선생님 너무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닌가? 노스페이스 말고도 여러 가지 많거든요 하시겠지만 결국 여러분 원리는 똑같거든요. 계속 노스페이스를 중점으로 해서 만들어낸 거대한 아웃도어 시장, 그죠? 춥지도 않은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팔릴 거라고 오히려 여러분 외국 그 본사에서도 전혀 예측 못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 한국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면 여러분 이제 요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상품에 대한 가치가 단순히 그런 어떤 노동에 대한 어떤 가치와 동질적 상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면 이제 수요 곡선이 바뀐다는 거죠. 이게 원래적인 수요 곡선이잖아요. 말 그대로 싸면 많이 사고 비싸면 안 사고 이게 핵심이죠. 이건 여전히 어디서 통하긴 한다? 이런 보통 시장 물가 가면 통하긴 해요. 시장 가서 보통 엄마들이 여전히 가격표 막 깎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싼 거 사려고 하고요. 채소 비싸지면 굉장히 한숨 쉬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기존의 어떤 경제학이라면, 오늘날 보면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정반대로요. 기존에는, 이제는 뭐예요? 가격이 싸면, P1, 가격이 싸면, 이제 별로 반응 안 하는 거죠. 근데 가격이 비싸면,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지 않나요? 마음이요? 여러분 지금 아까처럼 우리가 필수품 같은 거 여러분 치약 사는데 뭐 그렇게 고급적인 건 안 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치약 같은 경우는 필수품 같은 경우에 워낙 동질적인 느낌이 나니까 오히려 예전에 어떤 합리적인 경제 소비가 되겠지만 지금은요. 지금 현대사회를 보세요 여러분. 하긴 뭐 치약조차도 이제 자기 생품에 다양을 하잖아요. 치약 안에서도 이제 엄청난 좋은 성분 들여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30, 40대 어르신 남자분들은 그거 다 공감하지 않나요? 남자들이 대머리 모발 따지는 거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샴푸요. 저 같은 경우는 머리숱이 많아서 전혀 머리 빠진 고민을 아직은 안 하는데 새치는 많아지고 있어요. 인생에 고생하다 보니까. 근데 남자분들 대부분이 진짜 이 두발 관리 샴푸를 대부분 소비를 엄청나게 많이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이제? 같은 샴푸여도 예전에 그냥 저는 향만 좀 좋으면 되거나 그냥 어쨌든 막 쓰면 되거든요. 이게 머리 막 가렵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제는 남자분들도 어때요? 이제 상품의 가치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특히 이제 물론 이건 기능성이라는 게 좀 들어있으니까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 기능성에 대한 쪽에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더 적합한 건 뭐예요? 아까 노스페이스 얘기한 것도 대표적이죠. 여러분 제일 웃긴 건 뭐예요? 노스페이스보다 이제 아예 월등히 비싼 캐나다 구스가 나왔죠. 무려 3-4배 비싸다면서요. 100만 원대가 넘어간다면서요. 이거 그게 대표적인 개념 아닌가요? 그래. 이 사례가 제일 좋네요. 캐나다 구스. 이거 얼마나 많이 입고 다닙니까, 지금? 이거 완전 마크가 엄청 잘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닥치고 비싸야 산 거예요, 이거는요. 캐나다 구스 소비하신 분들은 솔직히 여러분 좀 반성하실 필요가 있죠. 물론 이제 내용방이 무슨 상관이라고 사실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이거 좀 심할 정도의 소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점포가 그렇게까지 여러분 100만 원 이상을 드릴 정도의 점포가 과연 맞는가? 특히 내 소비 생활에 여러분이 버는 수익이 월 막 1000만 원, 2000만 원이 넘어가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그 정도 소비해도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 소득이, 게다가 여러분이 버는 돈도 아니고 부모님 소득이고, 설령 여러분 소득이라도 여러분이 월 200밖에 못 버는데, 뭐 할부 막 10개월로 막 이런 캐나다 복수를 긁었다. 그죠? 진짜 문제가 있죠, 사실은요. 현실 경제 생활을 하는 데는 큰 하자가 생길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하잖아요. 근데 무슨 근거로 샀냐라는 거예요. 노스페이스의 어떤 판매 구조 자체도요, 기존의 노스페이스 가격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면 충분히 좋은 오리털 파카를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능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노스페이스라는 마크, 브랜드죠. 이거 결국 나중에 여러분, 오늘 나오진 않지, 원래는 배우는 건 아니지만, 보드리아르가 얘기했던 기호 가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소비하는 거죠. 기호 소비의 시대로 넘어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베블론이 먼저 사람이거든요. 보드리아르보다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예요. 이게 여러분 베블론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가격이 오히려 예전의 경작을 비판하면서, 예전의 마셜의 수요 법칙을 비판하면서, 이제는 싸면 안 사고 비싸야 산다라는 거죠. 그게 캐나다 보스가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냥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뭐예요. 가격대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노스페이스가 평균적으로 한 4, 50만 원대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 캐나다 부스가 한 60만 원대라고 하면 오히려 별로 인기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그냥 2배 압도해버리잖아요.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야 라고 하면 심리적 마이너스를 아예 깨버리니까요. 오히려 사람들이 여기에 더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제 짝퉁까지도 그렇게 여러분 이런저런 짝퉁도 비쌉니다. 짝퉁도 비싸게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베블론 효과에 의해서 결국은요, 이 타자의 욕망이 개입돼서 상품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죠. 근데 이건 여러분 단지 우리 젊은 세대 점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우리 엄마들이 결국은 뭐야, 모피에 대한 소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 한번 그거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뭐 금으로 된 어떤 액세서리면 차라리 금 자체에 대한 가치라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 뭐 스왈로브스키인가요? 맞나요?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어쨌든 뭐 여러분, 액세서리 시장에서 이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꼭 진짜 보석이 아니어도 단순 액세서리인데 그 브랜드 네이밍만으로도 충분히 비싼 상품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 우리 너무나 많은 소비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진짜로 어떻게 보면 저야말로 합리적 개인인지도 몰라요. 저는 이 옷 뭐야, 이 회색 옷. 물론 하나도 이쁘진 않지만 그냥 평범하게 입을 수 있는 그냥 제 덩치발에서 입을 수 있는 그냥 편한 제일 싼 옷을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샀거든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뭐예요? 마크가 몇 개라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형 메이커가 들어가면 가격은 똑같은 재질에도 어마어마하게 뛰죠. 왜? 우리는 이미 기호 소비 시대거든요. 기호를 소비하는 거죠. 브랜드를 소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대로 들어온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베블런은 근데 그 시대에 대한 것을 훨씬 더 먼저 성찰해냈던 거고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아마 베블론 입장에서 그랬을 거예요. 시대가 변했다라고 보기보단, 지금 저는 이제 시대가 변한 거다라고 표현했지만, 베블론 입장에서 그렇게 봤다기보단, 이미 당시에 여러분 귀족들 있잖아요. 귀족들의 소비, 부자들의 소비를 보면서 비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경제학 개념은 너무나 어떤 서민적인 어떤 다수였던 그 개념일 거라면, 베블론이 당시에 봤던 거는 이 부자들의 소비 패턴을 본 거거든요. 여러분 위대한 개츠비 보셨죠? 위대한 개츠비에서 보면 이런 뭐 진짜 어마어마한 소비를 하잖아요. 당시 시대가 그랬대요. 미국의 어떤 이 졸부들이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하고 그 소비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유행을 막 끌어갔던, 그렇죠? 사람들에게서 욕망을 끝없이 끌어올렸던. 단지 여러분 이제 저는 시대적인 이 베블론 효과가 한국 사회에 적용해 봤을 때 어떤 차이를 보이냐면, 이제 그 효과에 대한 범주가 거의 전 국민적으로 넓어졌다 정도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서민들까지도 다 참여하는 거죠. 이런 어떤 욕망의 소비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베블론 효과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 이제 보드리아식으로 얘기하면 이 기호 가치에 대한 소비, 브랜드 소비에 대한 게 훨씬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전에는 노동 가치의 시대였다면, 노동 가치에 의해서 상품이 결정됐다면 오히려 이건 타자의 욕망, 기호에 대한 욕망이 사실 오늘날 소비 사회를 끌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갤브레이스도 딱히 여러분 새로운 얘기 할 게 별로 없어서요. 갤브레이스 얘기 잠깐 섞어서 하고 다시 베블론 돌아올게요. 갤브레이스도 결국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고객은 왕이라는 말따를 누가 믿는가라고 얘기하면서 비판을 하거든요. 여러분, 고객은 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 실제로 여러분도, 이게 일종의 현실적 서비스 현장에서는, 물론 이제 고객은 왕처럼 이제 모시는 기업들이 있지만, 그 내면을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원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갤브레이스도 이 광고에 대한 걸 특히 집요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소비자의 취향과 수요에 맞춰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왕이라면 원래 고객에 맞추는 거잖아요. 고객이 좋아하는 게 뭘까? 그죠? 이건 사실 지금도
어떤 고전학파 경작에서는 중요한 어떤 기준이고, 이건 어느 정도 현실성도 있기는 해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하지만, 그죠? 지금은 더 나아가고 있지 않나요? 기업이 자기들의 공급에 맞춰 수요를 주무르려고 하고 있지 않냐. 즉, 기업이 수요자의 욕망을 청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또, 이렇게 들으면 이 얘기도 되게 공감이 가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갤브레이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필요와 욕구. 이 책에서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우유도, 같은 우유인데도 불구하고요, DHA가 성분이 된 우유에 대한 사례가 나옵니다. DH 성분의 우유를 산 사람과 가장 싼 우유를 고른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것은 그냥 우유였을 뿐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트 가시면 알죠? 우유 종류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유 가격이 다 올랐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우유 비싸다 하는 상표들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의 기호를 갖고 있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우유들이거든요. 여러분 동네 중형마트 가면요 유독 싼 우유들이 있어요. 그죠? 훨씬 몇 병씩 싼 거예요. 5, 600원 더 싼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유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거기서 여러분 결국 우유가 진짜 먹고 싶으면 여러분 콘플레이크 먹고 싶다. 제일 싼 거 사십시오. 제일 싼 거 과감하게. 그죠? 저는 우리 아이들 분유 먹일 때도요. 여러분 분유 애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분유 종류 엄청 많아요. 저는요 단호하게 제일 싼 거 골랐습니다. 분유요. 네, 안 넘어가겠다. 나는 이 현혹에 넘어가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돈도 없었지만요. 만약에 이제 저도 고민은 그거죠. 제가 만약에 여유 소비돈이 정말 많았다면, 제가 만약에 자산이랑 월급에 소득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더라면, 저도 그때도 가장 싼 분유를 먹일 수 있었을까? 저도 미지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최소한 저 같은 서민들조차도요 아이들 분유 먹일 때 가장 싼 거 못 고릅니다. 부모들이 웬만해서. 왜? 정말 다양한 만큼요 가장 밑에 거 고르면 뭔가 내가 애한테 죄를 진 것 같은 죄책감을 줍니다. 이런 광고 좀 문구 잘 보셨나요? 광고 문구 보세요. 내 아이에게 내 아이를 최고의 어떤 왕 같은 대접으로. 이름도 보세요. 여러분 장난 아니죠? 이런 얘기죠. 뭐가 궁이야? 그냥 다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마치 우리 핏줄부터 다른 것처럼 이 광고가 세팅을 하죠. 갤브레이스는 그걸 비판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필요와 욕구. 사실 이건 여러분 오히려 이건처럼 욕망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는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우유를 마실 때도 DH 우유 혹은 분유도 그냥 분유인데 초유 성분 이런 얘기 갖다 붙이잖아요. 우리가 필요로 한 건 그냥 우유고 그냥 분유입니다, 여러분. 우유와 분유만 딱 사서 애한테 먹이고 내가 마시면 우리의 그 필요는 충족이 돼요. 근데 뭐가 충족이 안 된다? 우리의 욕구가 플러스 알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 플러스 알파. 우리가 생리적으로 갖고 있는 그 필요 플러스 이 알파가 결국은요 뭐예요? 이게 곧 전체적인 어떤 이 가격, 우리의 욕망의 어떤 가격이 되겠죠. 욕망에 대한 비용이라고 표현되고요. 요걸 욕구로 보셔도 되고요. 여하튼, 결국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프리미엄 어떤 분유와 프리미엄 어떤 우유를 자꾸 손에 가는 이유는요. 그쵸. 어쨌든 이 광고의 현혹이 가장 크다. 이 광고를 통해서 광고는 우리의 욕망을 더 추동하는 거죠. 네 자식에게 그런 싸구려 분유 먹일래? 너 그런 싸구려 우유 애한테 먹일래? 저 예전에 그래서 가장 싼 우유 골랐다가 아내한테도 한번 꾸사리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심리라는 거죠. 애한테 애 먹일 건데 왜 이런 걸 사냐 이런 거죠. 여러분 애나 나나 다 똑같아요. 들어가는 거 다 똑같고요. 그리고 사람이면 여러분 물론 거기에 돈만 안 넣었으면 싼데 이게 되게 위험한 음식이다 이러면요 물론 여러분 얘기가 달라지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필요 이상의 욕구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필요는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거고 욕망, 욕구라는 건 우리 외부에서 온다라고 이제 갤브레이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계요용 체감의 효과는 생리적 욕망.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 한계요용 체감 법칙 있죠? 아까 그래프 제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한계 효용은요, 점점 이렇게 체감해 간다.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기울어서 간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모든 우리의 경제학적 상품이라는 건 이렇다라고 봤지만 갤브레이스는요, 뭐죠? 이건 필요의 그래프라는 거죠. 우리 생리학적인 필요에 의하면 한계형 체감의 법칙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왜냐면 우리의 욕망, 욕구 이론에 대한 건 얘기가 달라지죠. 물론 여러분 이제 아까 아이스크림 얘기는 정말 우리가 더 먹을 수 있는 배가 없어서 그런 것 뿐이지만 여러분 이제 아이스크림 말고 자동차를 생각해 볼까요? 네. 저도 최근에 알게 되는데 인도의 그 명상 거의 종교적으로 되게 유명한 오쇼 라즈니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면 우리는 조용기 목사님도 있겠지만 세계에서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제가 싹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 재산이 얼마인가요?
네. 여러분 진짜 종교 지도자라면요 자기가 청렴해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죠. 자본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그 사람들 차를 몰고 있는 차 보유대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요 이 자동차 대수가요 한 개 회용 체감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욕구의 개념이거든요. 갤브레스의 개념대로 본다면요. 그러니까 생리적 욕망을 넘어서 필요의 욕망을 넘어서 이 심리적인 욕망의 선으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예요? 오히려 얼마든지 이 광고술에 넘어가면 얼마든지 더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의존 효과다. 광고에 의지하게 되니까 이를 의존 효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갤브레스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기업이 새로운 욕구 창출에 주력함에 따라 광고 등을 통해서 새로운 또 자꾸 이 소비자의 욕망만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정작 사회에 필요한 어떤 걸 만들어 사회에 필요한 재화를 만들지는 않고 거기에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 공공소비죠. 도로, 항만, 병원 그죠?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것들은 사회 간접자본 자꾸 뒤쪽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사적인 소비는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지만 공공소비는 정작 오히려 피폐해지고 있는, 그죠? 공공설비는 오히려 피폐해지는 등 투자의 사회적인 우선순위가 교란되고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제도적 시정을 해야 된다. 누가 나서서요? 정부가 나서서요. 갤브레스는 그래서 그런 어떤 규제, 정부 규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 규제에 대한 어떤 케인즈적인 어떤 그런 처방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도적 처방을 얘기한 거죠. 정부가 나서서 이런 어떤 과장 광고, 과장된 어떤 소비에 대한, 소비 어떤 교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갤브레이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충분히 이건 오늘 뭐 베블런이든 갤브레이스든 그렇게 선을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 게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베블런도 뭐예요? 베블런 효과도 결국은 욕구에 대한 얘기잖아요. 결국 알고 보면요. 사회적인 욕망, 타자의 욕망을 어떻게 우리가 욕망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소비가 달려드는 거죠. 한때 여러분 리바이스가 세계에서 다 굉장히 어떤 불황에 겪고 있을 때 한국 리바이스만큼은 잘 팔렸거든요. 그때 리바이스의 판매 마케팅 전략을 마케팅 담당 그때 그 사람이 인터뷰했던 거 봤는데 한국은 단순하다. 무조건 가격을 올리면 된다 이럽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이 뭐예요? 비싸야 잘 팔리는 나라. 싸면 팔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죠? 단지 비싼 상품을 아주 잠깐 동안 한정 할인할 때 미친듯이 달려들기는 하죠. 그죠?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나잖아요. 한정 상품도 이제 일종의 상술이죠. 한정품. 그죠? 한정품이랑 말만 하고 나중에 결국은 또 그것을 그죠? 리미티드 어디션, 그죠?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 맞나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런 그런 걸 유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하죠. 그래서 막 그거 얻으려고 새벽부터 막 줄 서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다 한심하다고 치부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대 소비 사회의 사실은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이 광고에 대한 욕망에 대한, 그러니까 이 필요에 대한 소비가 아니라 욕망에 대한 소비에 대한 이 갤브레스 얘기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사실 스마트폰은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죠. 광고가 그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너 이거 필요하지, 너 이거 없으면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애초에 그 기술 상상하신 적 있나요? 여러분 지금 일반인들이요. 기술 쪽을 전공하신 분도 아니고요. IT 쪽에 관심도 크게 없으신 분들이 스마트폰에 이런 기술까지 나올 거라고 미리미리 예측하신 분 있나요? 없을 겁니다. 결국은요. 사업자들이 항상 그 기술을 그러니까 이 경영하는 사람들이 기업이 결국 우리 자신들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공정은 멈추면 안 되니까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거든요. 저도 핸드폰 기술이 대부분 아실 거예요.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멈추지 않을까 싶었기도 했죠. 왜?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충분히 이미 너무 혁신적인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왜요? 혁신이 계속 혁신을 불러일으킨 건데, 알고 보면 뭐예요? 이 기업의 상술이죠. 기업이 끊임없이 너희는 이걸 원하고 있었다. 이게 너희의 근본적인 욕망이었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 광고를 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뭐예요? 아까 본 것처럼 또 상대적인 눈치를 보면서 안 할 수가 없죠. 안 살 수가 없는 소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베블론으로 들어갈게요. 베블론을 잠깐 돌아가는 이유는요. 결국 베블론은 이런 어떤 욕망적인 어떤 소비 사회 현실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베블론은 그래서 누굴 싫어하냐면 이런 전문 경영인들 있죠. 이런 경영인들의 상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면서 비판하면서 누굴 칭송한다? 이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는 건 그래서 누구다? 엔지니어라고 봅니다. 경영인들이 아니라. 그죠? 엔지니어들이야말로 결국 이 사회의 창조, 발전, 생산의 욕구를 지녔다고 주장하였고 반면에 이 비즈니스맨들 있죠.
경영학과 출신들, 베블론 입장에서 보면 경영학과 출신들은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알겠죠? 예. 어쨌든 경영학과 출신 너무 많으실 테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알겠죠? 근데 어쩌면 스스로 반성할 필요는 있죠. 내가 과연 경영학과 들어서 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그쵸? 진짜로 뭐 경영은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고민해 보세요. 반면에 비즈니스맨들이야말로 엔지니어들을 감독하고 통솔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창조의 숨통을 쥐어버릴 뿐이다. 여기 대부분 이런 구조잖아요. 여러분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 스마트폰을 만드는 건 사실은 누구죠? 엔지니어들이죠. 엔지니어들, 기술자들이 사실 만들어내는 창조성인데 정작 경영인들은 뭘 만들어낸다? 오히려 그들을 감독하고 통솔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창조의 숨통을 쥐어버린다는 거, 쥐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오직 현시적 소비에만 관심이 있다. 경영인들은 현시적으로 당장 어떻게 하면 최대의 이익을 끌어들일 것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들은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 독점권을 행사해 생산량을 오히려 줄이고자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라면요, 오히려 뭐예요? 이 좋은 제품이라면 사회적인 공익을 위해서는 더 많이 창출돼야 되는 거죠. 더 많이 창출돼서 더 많이 뿌려지는 게 세상에 더 좋은 거잖아요. 특히 뭐 에이즈 치료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지적재산권에서 한번 다뤄봤지만 에이즈 치료 같은 것도 더 많이 세상에 뿌려지는 게 더 좋은 거죠. 근데 오히려 뭐예요? 경영인들 있잖아요. 여러분, 에이즈약 만드는 데도 어디예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다국적 회사, 기업이 만들기 때문에 에이즈약 같은 것도 사실은 전 세계의 어떤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무료로 뿌려도 뭐죠? 부족할 판에 오히려 뭐예요? 최대 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약값 자체를 독점하면서 최대한 비싸게 팔죠. 그게 지적재산권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폐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건 좋은 힘은 아니죠. 그래서 독점권을 행사해서 생산량을 오히려 줄이면서 팔아는, 야금야금 줄이면서 파는 거죠. 혹은 생산 비용을 계속 낮추고 볼만 하고요. 결국 경제학의 능률성을 강화하게 된다. 원래 경제학의 능률은 뭐예요? 원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추구했던 게 이런 게 아니었죠. 아까 완전경제시장이요. 근데 오히려 전문 경영인들은 끊임없이 그런 꼼수, 그런 머리만 돌리는 거죠. 최소의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최대 효과를 낼까라고 할 때 사회적 공익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쵸, 오히려 생산적 어떤 창조성을 더 억지오고 있다는 거죠. 엔지니어는 한시바삐 앞으로 나아갈, 여러분, 순수 기술자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그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순수 욕망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뭐 혁신하고 싶고, 계속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데, 경영인들은 오히려 뭐예요? 기존에 낙후된 기술도 계속 재탕삼탕하려고 하죠. 낙후된 기술에 재탕삼탕 하면서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올리고, 진보. 엔지니어들은 끊임없이 진보하고 싶어 하는데, 그 진보에 고삐를 늦추는 거죠. 야, 너무 빨라. 멈춰. 이런 거거든요. 알겠죠? 여러분, 이 사례도 역시 핸드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핸드폰 발전 단계 보시면요. 항상 이런 거 있죠. 새로운 제품으로 나왔는데, 알고 보면 기술 혁신이 미비할 때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기술은 거의 안 변했는데요. 몇 개 기능 하나. 그러니까 기능 하나, 두 개. 이런 것만 딱 변했어요. 거대한 혁신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뭐예요? 그 포장만 다시 하면 되는 거죠. 기술 한두 개만 딱 개발해 놓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미 엔지니어들의 기술은 어디까지 왔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들은 기술 개발할 게 이미 10가지가 있었는데 경영인들은 그걸 조절하는 겁니다. 야, 10개 한 번에 개발하지 말고 한두 개만 해. 나머지 8개는 다음 시즌으로 넘기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게 경영학적으로 맞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뭐예요? 뭐에 현혹도 산다? 그 한두 개 변화가 사실 대단한 기능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핸드폰 정말 처음 세대 사셨던 분들 기억 잘 해보세요. 보면 뭐 음원이 컬러링이 좀 좋아진 거 하나로 광고했었고요. 뭐 MP3 전문 폰이다라고 광고했었고요. 별의별 거 다 했었어요. 뭐 기능 하나만 강조하면서 폰을 특화하려고 했던 결국은 반쪽짜리 폰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잘 팔렸습니다. 당시에는요. 왜? 뭘로 포장하니까? 광고. 갤브리스가 아까 주장했던 이 광고에 대한 현혹이 맞물리면서 결국은요, 경영인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이끌어내는 거죠. 엔지니어들은 더 빠른 기술 개발하고 싶은 순수 욕망과 그 창조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춰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단기적 이익에 눈이 먼 경영인들은 장기적 경제 발전을 저해하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서 이제 베블러는요, 그 정부가 그러면 이걸 규제할 수 있겠냐라고 할 때, 베블러는 정부의 역할도 그래서 비관합니다. 그래서 왜 정부도 사실상 경영인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지나지 않으며, 여러분 이거 엄청난 성견지명 아닙니까? 지금 한국 정부 보세요. 결국은 뭐예요? 경영인들의 이익만 대변하잖아요. 미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세계 경제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죠. 경영인들이 다 망쳐놔도 결국은 뭐예요? 다 보호해주는 게 정부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작 뭔가 이
이 세상에 무언가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 대접을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노조 역시 자기들만의 임금 인상만 신경 쓴다고 해서 노조도 비판합니다. 베블론은요. 그러니까 왜냐면 노조의 역할도 사실은 뭐예요? 결국 노조도 생산에만 전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생산 이후에 대한 어떤 협상에 대한 조절만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진정한 창조자들은 말 그대로 기술자들, 엔지니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블론은요. 여기 마지막 한 가지 사례만 들고 끝낼 텐데요. 제가 이 엔지니어 얘기 사례를 들을 때 떠올랐던 게 여러분 대표적인 회사가 구글입니다. 구글. 제가 이제 그 구글에 대한 어떤 그 역사, 구글의 어떤 역사를 쭉 써놨던 책을 한번 읽어봤었는데, 구글의 창시자가 누구죠?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거든요. 이 두 사람의 창시자가 어떤 경영 철학을 갖고 있냐면요. 말 그대로 이들은 전문 경영인도 아니죠. 이 두 사람 다 결국 공학도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둘이 결국 엔지니어입니다. 둘의 출신 자체가 결국 컴퓨터 공학도다 보니까 이들이 채용하는 기준도 사실은 구글은 당연히 컴퓨터 엔지니어 중심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경영 파트도 필요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술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파트도 경영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전문 경영학과 출신을 별로 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 들어갈 때는 이런 뭐 우리가 경영학과 출신들이 많이 또 도움받는 것 같지만 구글 같은 데 들어가는 거는 경영학과 출신들 거의 안 뽑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순수하게 엔지니어들 혹은 그들은 그런 얘기까지 해요. 여러분 구글은 결국은 검색 엔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의 검색 엔진 자체가요. 가치 판단을 알아서 해준다라고 보는 겁니다. 굳이 경영인이 굳이 무슨 인문학적인 사유다 보다 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글은 인문학적 사유도 무시합니다. 별로 생각해보면. 어떤 뭐 인문학적 가치다 뭐다 하는 것도 일종의 떠벌리기 방식이지 사실 순수하게 인간의 욕구, 니드를 찾아내는 건 사실은 이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기술의 어떤 이 통계 거대한 통계, 여러분 요즘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런 통계 결과 빅데이터가 결국은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어떤 뭐 우리가 분석이나 이런 것보다 더 정확한 분석과 정확한 어떤 미래 전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순수 기술에 대한 어떤 예찬론이거든요. 이게 베블론의 입장과 상당히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베블론이 추구했던 방식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게 구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베블론은 그래서 여러분 뭔가 좀 굉장히 더 이론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쫙쫙 창출한 사람은 아니고요. 이런 비판을 중심으로 했던 어떤 괴팍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도주의 경제학에서도 구제도학파였고 그래서 기존 어떤 이 신고전학파의 기본 어떤 경제 원론적인 어떤 측면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그래서 베블론과 갤브레이스의 사례를 통해서 결국 베블론 효과 또 갤브레이스 아까 이 광고에 대한 어떤 우리 어떤 필요 이상의 욕구와 욕망을 창출하는 부분들에 대한 경제학적인 어떤 분석과 비판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경제 이론을 공부했다기보다는 현실에 있는 어떤 상품 소비에 대한 부분에서 그냥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음악으로 마무리해야겠죠. 네,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여러분 죽은 경제학자가 살아있는 아이디어 청취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더 많은 훌륭한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뭐 제가 제 능력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뭐 또 다른 거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편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정의란 무엇인가도 조만간 마무리할 것 같고요. 철학과 굴뚝청소부는 좀 남았는데 그 부분도 조만간 제가 빨리 연구하고 정리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